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서 송구합니다. 식도염이 도진데다 대상포진까지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가 몹시 아파서 췌장 쪽에 탈이 났나 싶어 잔뜩 겁을 먹었는데 그건 아니고 대상포진 증상이었습니다. 예방주사를 미루다 결국 걸린 거죠. 뭐든 미루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보니 알겠습니다. 일생 동안 꾸준히 정진해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성균 씨부터 장제원 씨까지 최근 1, 2년 동안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겠죠. 오래 살면서 가족에게 걱정 안 끼치고 남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었다면 충분히 훌륭한 삶이다 싶습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일신 우일신 끊임없이 진화한 사람을 보면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자신의 노력에 더해 누군가의 놀라운 헌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예술과 함께 그의 여인들을 소개하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1869년 12월에 태어나 1954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85세까지 활동했으니 실로 대단한 열정과 체력의 소유자였죠. 뿐인가요?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심지어 말년에 붓질을 못하게 되자 색종이를 오려붙이는 컷아트 작업으로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지요. 그런데 장정엔 여인들의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가 있었고요. 마티스의 별칭은 색채의 마술사, 야수파의 창시자 등 수없이 많습니다. 12살 아래인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화단의 양대 산맥으로도 불리고요. 자신의 삶과 예술을 꼼꼼하게 기록한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잊혀져가는 사실, 자신의 정확한 연대기 등에 대해 스스로 의혹이 생길 때를 대비했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매사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마티스는 프랑스 북부에서 곡물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넘도록 미술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파리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묘한 거죠. 맹장 수술을 받고 쉬는 동안 수채화 물감 상자 뚜껑에 풍경화를 모사하면서 그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간 보자르 미술학교에서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스승 귀스타프 모로를 만나면서 그는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895년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가적 DNA에 법률가의 세심함과 현실감이 더해졌을까요? 마티스는 뒤늦게 합류한 미술판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물론 조각가 로댕, 시인 보들레르 등 당대의 예술가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죠. 처음엔 풍경이나 정물을 사실대로 정교하게 그렸지만 곧 대상의 느낌을 강조하는 과감한 화법으로 바꾸는 등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1904년 첫 개인전을 가졌고 이듬해 아내 아멜리를 모델로 한 모자를 쓴 여인을 발표했습니다. 얼굴을 초록색으로 칠해 야수파의 대표작이 된 작품이죠. 마티스의 삶은 온고지신과 근면 성실로 압축됩니다. 세잔과 고흐 등 앞선 화가에서 배우는 한편 꾸준히 새 화풍에 도전하고 아파도 절대 쉬지 않았으니까요. 그 결과 그의 예술은 한 사람이 다 해냈다고 보기 힘들 만큼 다채로운 변신을 거듭했고 비움과 조화로 압축됐습니다. 그는 세잔이나 고흐 등의 작품을 재조명하면서 회화에는 리듬이나 균형, 조화 같은 영원불멸의 법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작은 소재를 통해 삶의 충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군더더기를 제거했습니다. 1908년엔 회화에서 필요하지 않은 요소는 해로운 것이라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모든 요소를 양감 없이 다루고 푸른색의 하모니를 시도했고요. 그러다 1909년에 내놓은 게 춤입니다. 러시아 귀족 세르게이 슈치킨의 궁전 장식용으로 그린 이 작품에서 그는 부드러운 리듬감을 강조했습니다. 춤에 대한 설명은 마티스의 예술관을 압축합니다. 춤을 위해서는 세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하늘을 칠할 파란색, 인물을 위한 분홍색, 동산을 위한 초록색이면 족하다. 사상과 감수성의 단순화를 통해 우리는 고요, 다시 말해 정적을 추구할 수 있다. 내 유일한 이상은 조화가 될 것이다. 그는 또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붓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붓질을 하면 오히려 작품을 버릴 뿐이라고 믿었죠. 군더더기를 없애는 일의 중요성은 우리네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듯합니다. 마티스의 활동 영역은 광범위했습니다. 1927년 카네기상 수상 기념으로 건너간 미국에서 반지재단 박물관 천장 벽화를 맡고 1932년엔 말라르메의 시집용 판화를 제작했고요. 1938년엔 석유왕 록펠러의 자택 벽장식도 했습니다. 1944년엔 색종이 오려 붙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큰 수술을 한 뒤 서서 붓질을 못하게 되자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1947년 푸른색의 매혹적인 재즈 시리즈가 탄생했죠. 78살. 이후에도 그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티스의 이런 열정과 끈기 뒤에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여인은 결혼 전에 만난 모델 캐롤린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여자의 주인공이죠. 이 관계는 캐롤린의 임신으로 끝났습니다. 둘은 헤어졌고 딸 마르그리트는 마티스가 맡았죠. 딸의 아버지라서 그랬을까요? 캐롤린은 이별 후에도 내내 마티스를 지지했습니다. 딸 마르그리트는 마티스 사후에 그의 작품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섰고요. 두 번째는 아내 아멜리였습니다. 모자를 쓴 여인의 모델이죠. 1898년 결혼한 뒤 1939년 이혼할 때까지 아멜리의 사랑과 헌신은 지극했습니다.
4살짜리 혼외자를 데려온 데다 벌이도 시원찮은 남편을 위해 결혼 이듬해부터 여성용 모자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렸죠. 마르그리트와 자신의 아들 2 등 자녀 3을 키우면서 마티스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아멜리의 이 같은 헌신은 그러나 젊은 리디아의 등장으로 끝납니다. 마티스의 화폭이 리디아로 채워지자 아멜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던 듯합니다. 절대 불륜이 아니라는 마티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멜리는 끝내 41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마티스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은 리디아라는 러시아 여성입니다. 리디아는 마티스를 만났을 때 불과 17살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큰 키의 소유자였죠. 반지재단 벽화 작업 때 허드렛 일을 하다가 집안 도우미로 고용됐습니다. 마티스와의 관계를 의심한 아멜리에 의해 쫓겨났지만 마티스가 이혼한 1939년부터 세상을 떠난 1954년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살림하고 간병인 역할도 하면서요. 마티스 사후엔 자신을 모델로 한 드로잉과 초상화 대부분을 미술관에 기증하고 2권의 책을 출간해 마티스를 세상에 알리는 데 주력했고요. 마티스는 자신의 목표를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예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생 동안 비움과 단순함의 미학을 추구하면서요. 평생 무에서 유를, 불확실에서 확실을 추구했다는 그의 위대한 여정은 어쩌면 생애 주기별로 만난 세 여인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서글프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앙리 마티스의 예술과 여인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